오두막 편지. 너는 내 세상 어디에 있는가? 자기 관리. 가을이 짙어간다. 서리가 허옇게 내리고 개울가에는 살얼음이 얼기 시작한다. 성급한 나뭇잎들은 서릿바람에 우수수 무너져 내린다. 나는 올 가을에 하려고 예정했던 일들을 미룬 채 이 가을을 무료히 보내고 있다. 무장공비 침투로 영동지방 일대는 어디라 할 것 없이 긴장되어 뒤숭숭하다. 10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못 막는다는 옛말이 새롭게 들리는 요즘의 시국이다. 내 거처는 작전 지역과는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그래도 같은 영동 지방이라 긴장된 분위기를 나누어 갖지 않을 수 없다. 길목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군인과 경찰들이 검문 검색을 하는 바람에 될 수 있는 한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있다. 오고 가는 길에 혹시라도 내 비트가 노출될까봐 나는 각별히 신경을 쓴다. 요즘에 와서 나는 새삼스럽게 자기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우리처럼 단신으로 사는 출가 수행승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면 자칫 주책을 떨거나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쉽다.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망각한 채 나설 자리, 안 나설 자리, 설 자리, 앉을 자리를 가리지 못하면 추해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세속적인 상업주의에 편승하게 되면 그의말로는 물을 것도 없이 처량해진다. 전에 큰절에서 여럿이 어울려 살면서 나이든 노수님들의 처신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보면 긍정적이건 부정적인 건 간에 그때마다 그분들은 후배들에게 깨우침을 준 선 지식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취를 되돌아보면 그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순례의 길처럼 여겨진다. 지나온 과거사는 기억으로 우리 의식 속에 축적된다. 대개는 망각의 체에 걸러져 까맣게 잊어버리지만 어떤 일은 어제 겪은 일처럼 생생하다. 그러나 지나온 과거사가 기억만으로는 현재의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사를 자신의 의지로 소화함으로써 새로운 눈이 열리고 귀가 트인다. 그래서 그 과거사에서 교훈을 얻는다. 망각은 정신위생상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망각 때문에 어리석은 반복을 자행하는 수도 있다. 보다 바람직한 자기관리를 위해서는 수시로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남의 눈을 빌어 내 자신의 살림살이를 냉엄하게 바라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자기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작은 이익에 눈을 파느라고 큰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눈앞의 이해관계에만 매달려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누가 내 면전에서 나를 존경한다는 말을 들을 때 나는 당혹감으로 몸둘 바를 몰라 한다. 그리고 그런 말에 대신 불쾌감을 느낀다. 참으로 존경한다면 면전에서 말로 쏟아버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굴레요, 덫이다. 그 존경이라는 것이 언제 비난과 헐뜯음으로 바뀔지 모른다. 자기관리에 방심하면 이런 굴레에 갇히고 덫에 걸리기 십상이다. 내 솔직한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내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을 뿐이다. 최근에 나는 평소에 나를 믿고 따르는 한 동료에게 실망과 서운함을 안겨준 일이 있다. 텔레비전 출연과 책 만드는 일을 두고 내 처지와 분수를 곰곰이 헤아린 끝에 그 일들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내 불찰은 안으로 깊이 헤아려 보기도 전에 미적미적 미루다가 자기 관리에 정신이 번쩍 들자 뒤늦게 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대개 그 나름의 결백성을 지니고 있다.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득이 될 일도 그 결백성 때문에 단호히 사양하고 물리치게 된다. 단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삶의 규범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홀로 사는 맛은 혼자서 안으로 조용히 새기며 누릴 것이지 세상을 향해서 내세우거나 떠벌릴 일은 못 된다. 사람은 각기 인생관을 달리하고 있어 어떤 개인의 삶이 보편적인 삶이 될 수는 없다. 각자 몸담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삶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그 자신답게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한 몫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체의 삶은 어떤 비약을 거쳐 근원적인 전체의 삶에 도달해야 한다. 비약을 거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 근원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는 영원한 방랑자로 처지고 만다. 수피즘의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강물이 있었다. 이 강물은 깊은 산 속에서 발원하여 험준한 산골짜기를 지나고 폭포를 거쳐 산자락을 돌아서 들녘으로 나온다. 세상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흘러다니다가 어느 날 모래와 자갈로 된 사막을 만나게 된다. 사막 너머에는 강물의 종착지인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그 바다에 이를지 강물은 당황하게 된다. 바다로 합류하려면 기필코 그 사막을 건너야만 한다. 강물은 마음을 가다듬고 사막을 향해 힘껏 돌진해 간다. 그러나 사막과 마주치는 순간 강물은 소리 없이 모래에 빨려 들어가고 만다. 강물은 정신이 번쩍 든다. 어떻게 하면 이 사막을 무난히 건널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 이때 문득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온다. 네 자신을 증발시켜 바람에 네 몸을 맡겨라. 바람은 사막 저편에서 너를 비로 뿌려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다시 강물이 되어 바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에도 건너야 할 사막은 여기저기 무수히 널려 있다. 일상적인 타성의 수렁에서 벗어나 존재의 변신인 그 비약을 거치지 않으면 장화물에 걸려 근원에 도달할 수 없다. 사막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바로 우리 내심의 소리이기도 하다.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바깥 소리에 팔릴 게 아니라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정한 스승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깃들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너는 내 세상 어디에 있는가? 12월이다.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이르렀다. 지나온 날들이 새삼스레 되돌아 보이는 마루턱에 올라선 것이다. 마르틴 부버가 하시디즘에 따른 인간의 길에서 한 말이 문득 떠오른다. 너는 내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내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느냐? 이 글을 눈으로만 스치고 지나치지 말고 나직한 자신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자신을 향해 소리내어 읽어보라. 자기 자신에게 되묻는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지나온 세월의 무게와 빛깔을 얼마쯤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이런 물음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란 말을 실감할 수 있는 12월이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이웃을 만나 우리 마음을 얼마만큼 주고받았는지, 자식들에게 기울인 정성이 참으로 자식을 위한 것이었는지, 혹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안위로 살피는 일에 소홀하면 기계적인 무표정한 인간으로 굳어지기 쉽고 동물적인 속성만 덕지덕지 쌓여가면서 삶의 전체적인 리듬을 잃게 된다. 우리가 같은 생물이면서도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나직한 목소리로 물어보라. 너는 내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내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느냐? 이와 같은 물음으로 인해 우리는 저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진정한 자신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삶의 가치와 무게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도 함께 헤아리게 될 것이다. 지난 10월 중순에 겪었던 일이다. 흑벽돌 찍는 일로 오후 늦게 이천에 있는 이당 도회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날은 맑게 개인 상쾌한 가을 날씨였다. 방금 해가 넘어간 뒤라 도로의 차들은 미등을 켜고 달리는 그런 시각이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하늘, 그 하늘빛이 너무 고왔다. 어둠이 내리기 직전 석양의 투명한 빛이 산자락과 능선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했다. 부드럽고 유연한 그 산의 능선이 마치 우주의 유장한 율동처럼 느껴졌다.
언뜻 보니 상등성이 위에 초이틀 초생달이 신락같이 걸려 있었다. 능선 위에 펼쳐진 하늘빛은 고요와 평화로 물들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노을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어둠이 내려 이제는 산의 윤곽도 검게 굳어져 초승달의 자태는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다. 여기저기서 어린애 눈망울 같은 초저녁 별이 하나둘씩 돋아나기 시작했다. 언뜻 이런 풍경을 차창 밖으로 바라보면서 서쪽으로 달려온 길이 그날 하루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간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 자연은 이토록 아름답다. 자연은 실로 신비롭다. 주어진 이런 아름다움과 신비를 일상에 우리는 그저 무감각하게 흘려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아름다움과 신비를, 그런 고요와 평화를 우리는 한 생애를 통해서 몇 번이나 바라보며 느낄 수 있는가? 우리들의 감성이 여리고 투명하던 시절에는 길섭에 피어있는 풀꽃 하나에도 발걸음을 멈추고 눈길을 주면서 그 아름다움과 생명의 신비에 감동을 하곤 했었다. 하루해가 기우는 해질녘의 노을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싶도록 숙연해지기도 했었다. 이제 막 떠오르는 보름달을 보면 식구들을 불러 달을 보라고 소리치기도 했었다. 이 글에서 내가 시제를 굳이 과거형으로 했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이와 그와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신비 앞에 무감각한 생물로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생활 형태가 산업화와 도시화로 혹은 정보사회로 치닫고 있을수록 사물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신비는 우리네 삶을 떠받쳐주는 주축가 되어야 한다. 나라 안팎을 가릴 것 없이 세상이 온통 부정과 비리와 폭력과 사륙으로 뒤범벅이 되어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아름다움과 생명의 신비를 등진 비인간적인 현대사회의 질병이다.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사람답게 사는 일인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한마디로 가릴 수 없는 복합적인 사항이지만 사물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신비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느낄 수 있다면 오늘처럼 황량하고 살벌한 인간 말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들 삶의 터전에 우리를 믿고 멀리서 찾아와 쉬어가고자 한 손님인 철새들에게 함부로 총질을 해서 무참하게 사륙을 일삼는 사람을 어떻게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일가 친척을 거느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땅에서 목숨을 지닌 생명체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무고한 들짐승들을 덫이나 얼가미로 마구잡아 멸종시키고 있는 이웃을 어떻게 같은 사람의 대열에 세울 수 있겠는가? 이 땅에서 새와 들짐승 같은 자연의 친구들이 사라지고 나면 생물이라고는 달랑 사람만 남게 되리라. 그때 가전제품과 쓰레기와 자동차와 매연에 둘러싸인 우리들 자신을 한번 상상해보라.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것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 왔던 생물이 아닌 괴물일 것이다. 감성과 감성은 발음이 비슷하지만 뜻은 다르다. 인간의 인식 능력인 감성이 마비된다면 그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일 수가 없다. 대상에서 받은 느낌으로 마음 아파하는 일을 감상이라고 하는데 감성이 무디어지면 감상의 기능도 할 수 없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 앞에 무감각하고 무감동한 것은 생물이 아니다. 경제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장 은밀한 속들인 그 감성이 메말라간다.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너는 내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느냐?